불교의 삼종 지혜를 말할 때 흔히 듣고 생각하고 닦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듣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학습하는 의미고, 그다음에 학습하는 것을 통해서 잘 학습한 내용을 잃지 않고 머릿속으로 잘 생각하는 것이 사유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실제로 생각되어진 것이 수행을 통해서 몸으로 경험되어지는 것, 그것을 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반야신경에서 그러므로 안욕따라 삼맥삼벌을 얻었습니다 할 때 안욕따라 삼맥삼벌이라고 하는 것이 따로 있어가지고 내가 얻는 게 아니고 내 몸과 마음이 그 자체로 안욕따라 삼맥삼벌이가 되는 것, 그걸 뭐라고 말하냐면 덕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수라고 하는 것은 경험 내용, 학습되고 사유된 내용들이 실제 몸과 마음으로 완전히 익혀져 가지고 체득된 것을 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한 가지 있는데, 생각을 할 때 반드시 비판을 통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냥 학습된 것을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거나 아니면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이 정당한 근거를 갖고 있는 것처럼 거기에 대한 전혀 비판을 하지 않고 내가 생각하는 것이 옳다라고 하는 쪽으로 받아들여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면 그것은 올바른 사유를 이끌어내는 장치가 되지 못한다. 올바른 사유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비판적 사유를 동반해야 됩니다. 그럼 비판적 사유라고 하는 것은 어떤 생각이 일어나면은 내가 학습한 것과 그 다음에 왜 그것이 그렇게 발생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자기한테 되묻기 시작했을 때가 바로 비판적 사유가 시작됩니다. 예를 들면 내가 무엇인가를 기뻐하고 어떠한 것에 대해서 노여움이 났다고 하면은 우리가 어떠한 것이 나에게 기쁨을 주고 어떠한 것이 나에게 성냄을 주었다라고 하는 것은 현재적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이 정당하지 않겠냐고 말하지만 그와 같은 나한테 기쁨을 주거나 성냄을 주는 것들이 언제나 그렇게 작용하고 있었던가라고 자기한테 되묻는 거예요. 그러면 어떨 때는 나한테 기쁨을 주는 것이 기쁨을 주지 않을 때도 있고 나를 성내게 했던 것이 성내지 않게 할 때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기뻐하거나 성낸다고 하는 것이 어떤 사건이 발생했을 때 반드시 그와 같이 작용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도 자기한테 이제 자기가 일어나고 있는 것을 다 보고 있으니까 그와 같은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나는 왜 그것에 대해서 욕심내고 성내는가라고 자기한테 되물어보는 거예요. 이같이 되묻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관이라고 해요. 관. 그래서 오늘부터 할 중관이라고 하는 말은, 중론이라고 하는 말은 중을 관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이라고 하는 것이 대단히 쉽지 않는 거예요. 예를 들면 기뻐하거나 노하지 않는 어떠한 것이 중의로 있는 게 아니고 부처님의 방편지에 가면은 우리가 봤을 때 마치 기뻐하거나 노하는 것처럼 있는 것도 중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중이라고 하는 것이 일어나고 있는 이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중이라고 하는 게 있는 게 아니고 어떤 자기 삶이 일어나고 있는 것 과정 중에서 이 중이 자리하고 있는 여러 가지 그 내용들을 함께 엮여서 잘 읽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잘 읽어내가지고 그 중이라고 하는 사유가 머릿속에 떠나가지 않고 항상 자리 잡아서 중정에 이 중이라고 하는 말은 이제 또 바르다라고 하는 말과 똑같습니다. 중이라고 하는 것은 바르다는데 바른 사유가 자리 잡기 됐을 때를 뭐라고 하냐면 관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중을 관할 때 이 관이 머릿속의 사유를 통해서 자기 몸에 잘 익혀지는 것이 관인데 중은 바른 사유라거든요. 그러니까 바르다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자기 스스로가 잘 되살펴보지 않으면은 내가 중을 관해서 몸과 마음에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일으켜가는데 별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간 과정에서
물론 처음에는 학습을 통해야 되겠죠. 그런 학습이 그대로 남아있지 않고 반드시 여러 가지 것을 통해서 비판적으로 사유해야 되는데, 비판적으로 사유하지 않으면은 이것이 곧 어떤 것이 돼버리냐 하면은 곧바로 자기 가르침이 최고의 가르침인 양, 아까 어떠한 것이 나한테 현실적으로 기쁨을 주고 어떠한 것이 현실적으로 괴로움을 주지만 상황이 바꿔지면은 전에는 기뻤던 것도 별 기쁠 수 않는 것도 있고, 전에는 성나는 일도 잘 성나지 않는 일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 의해서 파악된 기쁨을 발현시키는 어떤 것이거나 괴로움을 발현시키는 어떠한 것들이 항상 그대로 있지 않는데, 이것이 습관적으로 되면은 그와 같은 일만 머릿속에 떠오르거나 만나면 바로 기뻐하거나 바로 괴로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사유도 하기 전에, 왜 그러기도 하기도 전에 이미 나로 하여금 어떤 심리 상태나 의식 상태로 가게 만드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습관적 기훈, 즉 습기라고 말하고 업이라고 말한다. 그런데 이 업이라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이 현실적으로 일어나는 몸과 마음의 활동뿐만 있는 게 아니라 몸과 마음의 활동 가운데서 이 마음의 활동이 법이라고 하는 것을 내용으로 삼고 그 법이라고 하는 것이 생각되어진 대로 있는 것처럼 생각하면은 법집이 됩니다. 법집이 되게 되면은 여기에서 말할 때 이 사유로부터 자기가 자유스럽지 못하게 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고 또 건강경에서 지난번에 말씀했듯이 나의 가르침이 뗏목인 줄 알아라 라고 하는 제목에서 만일에 부처님의 가르침을 무엇이다라고 그것이 이뤄진 전체적인 인연을 잘 보지 못하고 해진 말을 통해서 사건을 파악하려고 하면은 곧바로 부처님 말씀도 뭐가 되느냐면 법집이 된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올바로 사유하는 형태가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법집이 되면 바로 다음 사람한테 다음 사람들에 의해서 비판을 받게 돼요. 그래서 이 중론이 형성되기 전에 용수 스님이 부처님 돌아가신 이후 한 600년 이후에 태어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용수가 불교 내부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많은 그 사상 운동들에 대한 비판을 하게 되고, 불교 내부적으로도 비판을 받는 사상이 많이 일어나게 되고, 불교 외부적에서도 물론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이 태어나실 시기라고 하는 것은 불교 내적에 있어서는 문제가 형성되지 않았는데, 오랜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불교 내부적으로 사유하는 내용에 있어서의 문제가 발생되는 거예요. 특히 이제 불교를 말할 때 응병여약이라든가 또는 대기설법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병에 따라서 약을 처방하고, 그다음에 근기에 따라서 법을 설한다고 하는 말은, 법이라고 하는 것이 일정한 틀이 있는 게 틀은 있기는 하지만 그 밖으로 드러난 형상에서는 만남에 있어서, 즉 어떠한 관계를 형성시키느냐에 따라서 무슨 이야기라고 하는 것이 결정된다. 그런데 만일에 그 관계를 구성하고 있는 구성원들이 전부 달라지게 되면은 말의 내용이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해진 말이 진실이 아니고 또 이쪽에서 하는 말이 진실이 아니라 이 근기가 행복하고 열반의 삶을 이끌어내게 하는 작용을 했을 때만 이 말들이 진실이 된다. 그러니까 부처님 해진 말이 우리한테 진실로 다가온 것은 그 말씀 자체가 빛으로 존재해서 진리로 존재하는 게 아니고,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일체 모든 수행자들이 궁극적으로 열반을 성취하게 하는 작용력이 있었을 때에만 그것이 법으로서 작용하고 약으로서 작용한다. 그런데 어느 시간이 많이 지나면은 이와 같은 관계를 구성하는 것은 사라져가고 우리한테 남아있는 것은 뭐가 남아있냐면은 이제 말씀들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모든 관계는 계속 변해가는데 그때 쓰여지고 있는 말들의 이미지는 변해가지 않고 지속적으로 남아서 그 이미지가 뒷날 다른 관계를 구성하는 사람들의 관계를 지배하고 있다. 그렇게 되는 순간 부처님의 법이 뭐가 되냐면 바른 법이 되지 않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전에는 아함이라든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소승의 교리라고 하는 것들도 이와 같은 관계 속에서 열반으로 이끌어내게 하는 작용이 있을 때는 그것이 소승도 대승도 아니고 아주 훌륭한 법이 되는데 시대와 환경을 격해서 새로운 관계를 구성해내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쓰여진 말의 이미지가 변화하지 않고 다시 새로운 삶의 관계를 구성하는데 그래서 열반으로 이끌어내는 작용에 실패하는 순간부터 뭐가 되느냐면 소승법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면 용수가 태어난 이후로서 이제 반야경 이후로 공사상이 굉장히 이제 불교 사상의 전면에서 굉장히 큰 역할을 하게 되는데 그럼 용수가 돌아가신 200년, 300년 후는 다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은 이제 이 공이라고 하는 말이 다시 이 시대 사람들이 구성하고 있는 그 관계를 떠나서 공이라고 하는 언어 이미지가 뒷시대까지 전달되면서 다시 초기에 우리가 흔히 부르는 소승 불교가 처해 있었던 언어적 이미지 속에 함몰되는 역할을 똑같이 하게 된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공이 뭐가 되느냐면 공이 곧 소승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어 속에 소승이 있는 게 아니고 그 언어를 통해서 열반을 증득해 하는 효염이 그 약을 가지고 열반을 증득하는 약이다라고 말해지는 순간부터는 모든 것들이 다 소승적 개념으로 떨어지네요. 그다음에 공만 있으면 또 뒤에 보면 유식도 있고 그 다음에 밀교도 있고 많은 내용들이 있는데 그러한 것들이 시대의 언어나 시대의 관계를 구성하는 사람들의 속에서 새롭게 약으로 재조정되지 않는 한 언어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 속으로 다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가르침들이 처음에는 약으로 작용했지만 나중에는 병을 낫게 하는 약의 효능은 사라지고 약 그 자체가 언어 이미지를 동반해서 숭배되는 현상으로 우리 앞에 남아있는 모든 말들은 그 자체로 소승이 됩니다. 그래서 별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와 같은 말들을 뭐라고 하냐면 희론이라고, 희론. 그래서 이 희론이라고 하는 것은 언어의 허구성입니다. 언어의 허구성은 언어가 대단히 좋은 기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방금 말했던 대로 언어가 시대 사람들의 열반을 이끌어내는 작용으로 자리 잡지 않고 그 자체가 숭배의 대상으로 남아있는 한 모든 것들은 다 희론이다. 허구적 언어 구성이다. 그같이 허구의 언어의 구성을 가지고 있는 것을 뭐라고 하느냐면 법칙이라고 해요. 그런데 언어를 구성해내는 것들은 전부 다 어디서 발생하느냐면은 우리가 물론 입이라고 하는 발성기관을 통해서 언어가 발현되고 있기는 하지만 그 궁극적인 내용에서는 마음이 언어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우리가 현상으로 보고 있는 것은 개개인 다 다른 사람들인데 그에 대한 공통점을 취해서 사람이라고 말하는 순간 여기에 이 사람의 보편성을 가지고 있었을 때 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언어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특징은 무슨 특징이 있느냐면은 자기 스스로를 제한적으로 남겨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라고 하는 말 속에는 동물이나 식물이나 광물이나 다른 모든 것들이 배제된 그 어떠한 것을 사람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것은 언어를 구성하고 관계를 구성하는 데 대단히 필요하지만 이와 같은 말을 계속 쓰고 있으면 이제 동물과는 전혀 다른 양태로서의
사람의 특성을 갖고 있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의 자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서 공이 무자성이라고 그러면, 공은 무자성이라고 하면 무자성이라고 하는 공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은 경험되기도 훨씬 이전에 우리 마음이 언어를 구성해서 쓰는 순간에 공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무자성이라고 하는 의미 체계로서 공에 해당되는 어떤 것이 있다라고 사전적으로 이미 습관화되어 있는 언어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언어는 근원적으로 법집이 되어버립니다. 왜냐하면 마음속에 그와 같이 일체의 모든 것을 제한적으로 구성됐을 때만 언어라고 하는 지시체가 형성되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말이라고 하는 것이 이와 같은 소통에서 대단히 중요하지만 다음 찰나의 관계의 변화를 따라갈 수 없는 언어의 특성상 언어 그 자체가 스스로 자성이 되어버린다. 그래서 일체의 모든 언어는 허구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영수 당신이 말하는 것은 허구를 바탕으로 하지 않고 있느냐? 그런데 영수 스님은 내 말한 자체도 허구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점에 있어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다른 분들은 내 말은 진실을 말한다. 그러니까 내 말이라고 하는 것은 한 점 오류도 없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에 용수 스님의 말은 언어라고 하는 것은 누구에 의해서 발현되든지 간에 이미 그 자체가 허구를 근거로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하는 의미에서 차이가 있답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 언어를 통해서 말을 하고 있지만 이 언어는 진실을 그대로 가리킬 수 없고 허구의 관계를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속죄에 지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을 하면은 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면은 허구라고 하는 것은 방금 말한 대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다른 일체 모든 것들을 다 배제시키고 사람이라고 하는 자성을 가진 어떤 것이다 이름 붙여주듯이 추상적 개념인 허구라고 하는 것도 뭘 배제시키냐면 허구 아닌 것을 배제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허구라고 하는 것은 일체 법을 일체 언어가 다 허구성을 가지고 있는 희론이다 라고 말해도 말해지는 순간 뭘 담지 못합니까? 일체를 담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자신 자체를 남겨놓고 그 밖에 다른 것을 배제할 때만 그 언어가 쓰여질 수가 있다. 만일에 사람 속에다가 다른 모든 것을 집어넣어버리면은 사람이라고 하는 특성이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사람을 가리키는지 동물을 가리키는지 나무를 가리키는지 물을 가리키는지 불을 가리키는지 알 수가 없게 되어버려요. 그래서 사람이라고 말은 사람이라고 인지될 수 있는 어떠한 것만 남겨놓고 나머지 것을 다 배제시키듯이 허구라고 하는 것들도 마찬가지로 허구라고 이야기되어진 어떤 것을 남겨놓고 나머지 것을 배제하고 있는데, 그래서 다시 말하면 언어의 허구성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한편으로 이 관계 속에서 이해를 정지시킬 때 대단히 중요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일체를 가리킬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한테도. 그러니까 진실이라고 하는 말 자체도 그것이 일체를 가리킬 수 없다. 그래서 언어를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것을 삶을 지대로 알기가 대단히 어렵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것을 통하지 않으면, 즉 약을 통하지 않으면 병을 다스릴 수 없는데 왜 그러느냐 하면은 사람은 우리 부처님 시대라든가 또 그보다 훨씬 오랜 시대부터 스스로를 돌이켜서 반성하는 지혜의 작용이, 반성지의 작용이 있기 전까지는 살아온 습관대로 그대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와 같은 것들을 되돌아보는 반성지의 영역을 통해서 도대체 말이란, 마음이란, 삶이란 무엇이라고 묻는 거랍니다. 그와 같이 묻는 것이 관의 출발이에요. 그래서 여기 앉아있는 것도 마찬가지로 스스로한테 하고 말하고 일어나는 모든 것에 대해서 스스로한테 자기한테 되물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되물어져서 반성적 사유 체내를 통해서 재해석되어지기 전에 나오는 모든 언어나 생각이나 마음들은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업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근데 이 체내를 통해서 나오기 시작했을 때 관이 시작되는데, 관은 중론에서 말하는 관을 이해해 주기 위해서 이제 그 당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언어 체계상 또는 종교 철학 체계상 중요한 논리라고 생각되어진 것들, 즉 불교 내부적이나 불교 외부적에서 습관적으로 진리라고 당연히 여겼던 언어의 내용들이 과연 항상 진리를 말하고 있는가라고 묻게 해주는 거예요. 중론은 우리에게 불교 내부에서 진리다라고 말한 것은 말할 것도 없고, 불교 외부에서 진리라고 하는 이 일체 모든 것들에 대해서 다시 어떻게 사유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한테 제시해 줍니다. 그와 같은 것이 중의 관대. 그러니까 중은 이미 익혀진 언어 습관에 따라서 사물을 보는 것을 멈추기 시작했을 때 비로소 시작되는 수행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중은 지금 쓰고 있는 언어 습관에 따라서 세상을 해석하고 이해하는 것을 다 그치음으로서부터 출발하는 수행이 이 여기서 말하는 학습과 사유와 수행이 일컬어진 것을 용수 스님을 통해서 다시 이야기한다. 어떻게 생각하며 어떻게 말할 것인가. 이것이 이제 금강경이 처음에서 부처님한테 수보리가 부처님께 묻는 것과 똑같다 합니다. 어떻게 살며 어떻게 마음을 항복받을 것입니까? 그래서 중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말입니다. 어떻게 살며 어떻게 마음을 항복받을 것인가. 그러니까 내용이 어떻게 살아야 한다든가 어떻게 말을 해야 한다라고 나와 있는 게 아니고, 지금 내가 생각하고 있는 말하고 있는 모든 근거가 정당한 역할을 가지고 있는가라고 대목 시작에서는 지금 쓰고 있는 모든 것들을 그치는 데서 출발합니다. 생각을 그치고 말을 그치고 다른 일체의 모든 의식의 내용을 그치면서 의식의 흐름을 여실히 보는 것에서 출발한다. 그러니까 뭘 찾느냐면은 왜 나는 그렇게 됐는가? 라고 묻는 거예요. 여기 이제 기경개송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여기서는 말하는 것이 이제 이 생멸, 단상, 이리, 출래 이러한 것들이 이제 당시 그 최고 진리라라고 말해준다. 예를 들면은 항상하다. 사실상 우리는 이 아까 사람이라는데 이제 한 개인이 있다고 합시다. 자, 개인이 있는데 이 개인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여러 사람들과 다른 개체로서의 나 이렇게 생각되는 거예요. 그런데 알게 모르게 우리는 나라고 하는 자기 자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반성해보지 않아요. 그 나란 무엇인가라고 물어보기도 훨씬 이전부터 이미 생각하는 틀 속에서 나라고 하는 것이 자성적으로 존재하게 되는 거예요. 그와 같은 것을 뭐라고 하냐면 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죽음에 대한 문제를 스스로 생각해서 죽으면 끝난다 라고 생각하면 예를 들면 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데 개인을 추구하고 있는 모든 내용들은 아까 말한 법집이고, 법집은 마음이 만들어낸 언어의 거울에 비친다. 마음은, 법집된 마음은 뭐냐면은
밖으로 드러나지 않는 말들의 집합이 우리들의 마음이에요. 지금 우리들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따로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직 완전하니 지금까지 쓰고 있는 마음의 흐름을 그쳐서 사물을 보기 전까지는 과거의 오랜 세월 동안 모든 생명체들이 오랜 세월 동안 익혀온 생명활동의 코드들이 전부 다 언어처럼 얽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밖으로 나오기 이전에 이미 말을 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춰준 형태로 우리 몸 자체가 완전히 짜져 있다. 그와 같은 것을 드러나지 않는 것으로서 말인데 그 말이 항상 자성을 갖게 되는 거예요. 살펴보지 않았을 때. 그럼 살펴보기 시작하면은 이제 우리가 요즘에는 이제 남성, 여성 이와 같은 문제들이 옛날하고 달려서 여성이라고 하는 성, 즉 여성이라고 하는 자성을 가져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남성하고 상대해서 비교적으로 좀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하는 그런 이제 경향성이 좀 줄어들어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옛 사람들이 생각할 때 왜 여성은 남성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그와 같은 차별을 받아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 오랜 세월 살아오면서 그와 같은 기운들이 읽혀져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에서 마치 글처럼 그렇게 써져 있는 거예요. 여성을 보면은 남성들이 그렇게 읽혀지도록 써져 있고 또 여성들이 남성을 보면 그렇게 읽혀지도록 써져 있다. 그런데 실제로 사람이 이제 이 수정란이 형성돼 가지고 수정란은 세포 하나입니다. 세포 하나. 단세포거든요. 이 단세포가 성인이 되면은 약 100조 개의 세포를 구성해요. 그런데 한 세포 속에는, 이 세포 속에는 실제로 어마어마한 것이 또 들어있어요. 예를 들면 이것을 분자나 원자로 나눈다 하면은 이 속에 100조 개, 1000조 개의 원자가 또 들어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어마어마한 활동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간 세포 하나 속에는 미토콘드리아라고 하는 것은 독립된 하나의 생명체거든요. 다만 우리들하고 더불어서 같이 살 뿐이지만 서로 달리 내려온 생명 활동을 구성해다가 어느 시기에 사람 세포하고 함께 어울려져서 생명 활동을 같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미토콘드리아는 우리 몸속에 들어있지만 자기 고유의 지문을 가지고 우리 몸속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간세포 하나 속에 약 2000개의 미토콘드리아라는 생명체가 있어요. 2000개. 세포 하나 속에도. 그런데 그 밖에 다른 것도 엄청나게 많아요. 우리한테 필요한 효소라든가 이런 활동들이 엄청나게 많아서 세포 속이 어마어마한 어떤 그런 우주를 구성하고 있는 것과 똑같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단세포라고 해가지고 그것이 그냥 우리가 생각할 때 별것 아닌 그런 세포가 아닙니다. 이것이 이제 성장하면서 100쪽에쯤 되는데 이 어머니 뱃속에서 수정란이 커갈 때 몇 주 동안을 보면은 그것이 고기인지 포유류인지 사람인지 구별이 안 됩니다. 그것은 아무리 이 방면에 모든 전문가를 다 동원해 놓고 그 사진만 딱 보여주면서 이 형태가 앞으로 고기로 커갈 건가, 앞으로 포유류로 커갈 건가, 앞으로 새로 커갈 건가, 앞으로 사람으로 나올 것인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으로 예를 들면 동물하고 사람은 약 50%가 똑같아요. 식물하고는 약 35%가 정보를 공유하고 있고 그 다음에 동물 중에서도 침팬지 같은 경우는 98.5%가 똑같은 정보를 공유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식물을 빼놓고 일반 동물 같은 경우에도 50%가 세상을 읽어내는 언어적 코드가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발현된 어떤 시기까지는 이 50% 뇌 속에 들어있는 공통된 영역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때까지는 그것만 보고는 사람으로 커갈지 동물으로 커갈지 무엇으로 커갈지를 알 수 없을 정도로 아주 동일하게 닮아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 전까지 이 뒤로부터 이제 사람으로서 징후, 포유로서 징후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그 전에 나타나기 전까지도 단세포에서 그런 과정을 거쳐서 사람으로 태어나면서 여성으로 또는 남성으로 변해져 갑니다. 근데 물론 이 단세포를 할 때 여성으로 남성으로 변할 수 있는 그 코드가 들어있긴 하는데, 근데 이때 보면 또 최초에는 남성인지 여성인지 알 수가 없어요. 이제 사람으로 커가는 과정에서도 어느 정도 지날 때까지는 두 대로 다 커갈 수 있는 모습으로 커가는데 주로 여성의 상징을 닮은 형태로 커가다가 어느 순간에 갑자기 남성성이 딱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작가이 나오기 전까지는 또 무엇을 알 수 없냐면 남성인지 여성인지를 우리가 확실히 구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느 시기에 구별한 시기에 나오는데 이 구별 시기점에서 만일 환경이나 어떤 영향이 주어지면은 이제 남성, 여성이 동시에 나온다든가 또는 남성적 성기, 즉 이 단세포를 구성할 때는 남성으로 나올 수 있는데 그 작용이 사라지니까 남성으로 성진이 사라져버린다. 이런 일이 발생하겠네. 이게 이때부터 보면은 남성성이라든가 여성성이라고 하는 것이 약간의 미묘한 차이는 있죠. 그러니까 침팬지하고 사람하고도 1.5%밖에 안 다르니까 남성과 여성은 공유하는 것이 거의 100%다 똑같죠. 약간의 0.몇 % 달라져 가지고 남성이 되고 여성이 되는 차이죠. 정보 경유상에서 보면. 근데 이것을 보면은 대부분이 다 똑같은 거죠. 다른 것이 별로 없는데 우리가 이것을 읽어내는 눈들이 없으니까 이제 이와 같이 변행되는 것 중에 다른만을 통해서 그 자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남성으로서 마치 영원한 남성적 존재인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라고 하는 생각과 똑같아요. 그런데 이와 같이 보면은 초기에도 남성이나 여성으로서 물론 좀 다르긴 합니다만 작용할 수 있는 그런 요소가 들어있다가 이제 확실히 자기 성징을 나타나서 이제 태어나게 됩니다. 태어나게 되면은 남성이 되면은 남성의 작용을 할 수 있는 호르몬의 작용이 커지고 여성이 되면은 여성으로 작용할 수 있는 호르몬의 양이 커진데 이제 한 50쯤 되면은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면은 남성으로 작용할 수 있는 호르몬은 점점 작아지면서 그동안 감추어져 있던 여성적 호르몬 양이 남성한테 증가되는 거예요. 반대로 여성은 남성성이 감춰져 있었어요. 그러다가 폐경기 이후로 보면은 이제 여성으로 작용하는 호르몬은 떨어지고 감춰져 있던 남성성 호르몬의 양이 증가되는 거예요. 그래서 외형적으로 보면은 남성과 여성의 확연한 구분이 있지만 이제 성격이 변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보면 남자가 찔끔찔끔 울어간다. 그러니까 젊었을 때 여성들이 감성이 예민해가지고 울듯이 이제 나이든 노인의 남성들은 숨겨진 여성적 성징들이 나타나서 몸은 형태는 변화가 없지만 성격상의 변화가 오기 시작한다. 여성도 마찬가지다. 그러면 형태로만 가지고 보면은 여성이고 남성이지만 몸이지만 그 성격의 변화를 가지고 잡아놓으면은 이때부터는 마치 남성이 무슨 역할 쪽에 작용이 크냐면 여성의 역할이 커져. 그 다음에 이쪽부터는 여성이 남성의 성격 영향이 크다. 그러면 어디까지를 잡아가지고 남성이라 하고 어디까지를 잡아서 여성이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문제가 우리한테 드러나게 됩니다. 더 앞으로 나아가서 이와 같은 단세포가 커올 때 어느 순간까지는 그것이 무엇으로 작용할 것인가 자체도 알 수가 없다. 그러니까 어떤 것이 동일하다. 그러니까 앞과 뒤가 차이 없이 동일해야 되는데 한 사람의 일생만 보더라도 이와 같이 엄청나게 서로 다른 과정을 지켜온다는 겁니다. 무엇을 동일하다고 할 것인가. 그 다음에 남성과 여성이 완전히 다르다고 했는데 나중에 보면은 또 어떤 일이 있냐면은 숨겨진 남성성이 나오거나 숨겨진 여성성이 나오면서
이와 같은 일들이 또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름 속에는 뭘 담고 있냐면 같음을 담고 있고, 동일한 속에는 다름을 담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우리가 보고 있는 언어의 그 자체만을 인정하고 다른 것을 배제하는 모든 것 속에는 이와 같이 일이거나 또는 다르거나지, 일이면서 다르고 다르면서 이런 언어 체계를 잡아내기가 굉장히 어렵다. 그런데 이와 같은 것을 보면은 영수는 반야의 신비체험이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만은, 이와 같이 해서 이제 마음을 그치고 계속해서 자기들의 하고 있으면은 세상에 보는 눈이 바뀌는 거예요. 세상을 보는 눈이 바뀌는 거. 이와 같이 세상이 보는 느끼는 것을 바뀌는 것을 뭐라 하냐면은 정견이라고 해요. 세상을 보는 눈이 바뀌간다. 즉 지금까지 우리는 세상을 보는 눈을 그쳐보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을 어떻게 볼 것인가라고 하는 생각을 할 틈도 없이 이미 주어진 의식대로 세상을 해석하고 있는데, 그와 같은 것이 한 개인이나 그 사회에 문제점을 발생시키기 시작했을 때 우리한테 정견을 일으키게 되는 원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기에 보면 빵을 좋아하시는 분이 많을 것입니다. 요즘에 이제 보면은 빵 속에 뭐가 들어있냐면 기름,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부으면은 뭐 식용유처럼 흘러내리게 돼 있는데, 그 기름에다가 수소를 첨가하면은 트랜스 지방이라고 해가지고 기름이 굳어요. 그래서 굳은 기름이 됩니다. 이걸 트랜스 지방이라고 그러는데, 이것이 이제 굉장히 안 좋은 문제가 됩니다. 그런데 모든 빵에 다 들어가는 건 아니지만, 빵을 반죽해서 무슨 그 빵을 만들어낼 때 기름을 넣게 되는데, 그걸 넣는데 보면은 밀가루 반죽을 이마나 이렇게 하면은 그 거의 다 같은 양으로 트랜스 지방이라고 하는 것을 똑같이 이렇게 해서 반죽을 해서 여기다 올려요. 그래가지고 이것을 접어가지고 계속 하면은 기름과 밀가루가 완전 혼합돼가지고 하나의 반죽이 되거든요. 근데 그 속에는 어마어마한 기름 덩어리가 들어있는 거예요. 빵의 양의 거의 반은 기름이에요, 기름. 근데 그 기름은 좋은 기름, 낫다, 좋다는 걸 이제 말하기도 어렵습니다만은, 우리 인체는 문제가 있어요. 이 문제는 그거에다가 수소라고 하는 것을 넣으면은 지방이 굳어져요. 단단해져요. 그래가지고 쓰기가 편리해. 그러니까 쓰기가 편리한 데서 보면은 아주 이것이 좋은 지방이지만, 그것이 인체에 들어갔을 때 좋지 않는 영향을 나쁜다 해서는 나쁜 지방이 되는데, 많은 빵 속에 설탕이나 이런 거 말고도 지방 자체가 어마어마하게 들어가 있는데, 그 지방이 트랜스 지방. 거기다가 이제 색을 만들어야 한다, 뭐 넣는다 해서 항색, 메토 뭐 이렇게 넣기 시작하면 더 말할 것들. 그것이 무슨 역할을 할 것인가를 전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빵이 맛있고 좋다 또는 편리하다라고 하는 그 이미지가 있는데, 이것은 서양이 우리한테 주는 강대적 이미지, 즉 정복자들이 숨어진 광고적 이미지가 숨어 있어가지고 서양 식생활이 가지고 있는 것을 제대로 보기도 전에 마치 어른과 선생님과 힘을 가진 강한 사람들에서 말해진 것은 사실을 말한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한테는 은연중에 들어있고, 그이들의 말을 따라가고 행동을 따라가는 것은 옳다라고 하는 것이 그런 지향성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미국 힘으로 대표되는 게 미국이니까, 미국에 의해서 강고 지어진 언어 습관력을 반성 없이 따라가면 우리 식생활에서 빵을 하나 마시면서 콜라를 탁 마시면 무슨 특징이 되냐면, 이 세계 인간 중에서 가장 위에 있는 인간의 식생활 활동인 것처럼 이미지가 들어가 있네요. 그러니까 내용은 하나의 내용은 다르지만 그 이미지를 구성해내는 것은 습관적으로 그렇게 하는 법의 활동이 됩니다. 그러니까 형태는 빵을 먹고 있지만 내용상에서는 그걸 통해서
자아를 밖으로 드러내는 활동이 가장 잘 된다라고 자기도 모르게 누천년을 익혀오는 습관적이에요. 이것이 이제 견해를 바르게 보지 못하는 거예요. 예, 식생활 하나에서도 우리가 잘 살피지 않게 되면은 그것이 마치 제대로 된 식생활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순간 이미 우리는 그 사회에 힘 있는 그리고 이미지를 구성해내는 그룹들에 의해서 주어진 이미지대로 살게 된다. 그것이 이제 여기서 말하면 다른 것을 배제하는 자성을 키우는데 우리의 특성이 뭐냐면은 생물학적 특성으로는 다른 의미가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여기서 인문학이 있고 생물학, 자연과학이 있고 무슨 또 사회과학도 여러 가지 있는데 생물학이라고 하는 좁은 범위에서만 말하면 사람뿐 아니라 모든 다른 생명체들이 단 한 가지 목적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뭐냐면 후손을 남기지 않는 거예요. 다른 목적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 출가를 한다고 하는 의미는 우리가 말하는 생물학적 목적이 우리 사람을 지배한 것에서부터 벗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다른 의미체가 숨어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을 생물학적으로만 보면은 전혀 이거 안 되는 거죠. 결혼을 해서 후손을 열심히 낳아야 되는데, 물론 사회적 환경이 와 있기 때문에 낳고 싶어도 못 낳는 것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 보면은 우리가 출가라고 하는 의미가 단순한 그 생물학적 의미로 습관적으로 후손을 남기려고 하는 것에 거슬러 올라간다. 그런데 이 거슬러 올라가는데 내적으로 무엇인가 강력한 에너지적이 작용하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것을 보는 것도 마찬가지로 출가라고 하는 단순한 행위 활동을 보면 일장적으로 생물의 세포가 후손을 남기려고 하는 영향력을 그쳐서 새롭게 삶을 재조명해보는 그런 특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형태적으로도 이미 삶의 형태를 새로 바꿔가지고 다르게 보는 게 하는 거고, 다음에 또는 언어 습관을 거쳐가지고 삶을 새롭게 보는 이런 출발을 하는 것이 중간이다. 10분간 쉬었다가 계속하겠습니다.